자, 반갑습니다. 8강입니다. 예, 8강. 8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갑오개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뭐 그냥 제 설명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냥 이제 갑오개혁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을미사변 얘기를 할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갑오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을미사변, 우리나라의 이제 왕비였던 민비가 일본의 이제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당한 을미사변과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까지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이 갑오개혁이라는 얘기 이제 요 내용을 할 건데, 1894년이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이제 바빴던 한 해입니다. 1894년이 왜 바빴냐? 자, 한번 1894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갑오년인데 이 1894년에 첫 번째로는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2차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건들, 1차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2차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이 모두 1894년이라고 하는 이 1년의 시간 동안에 다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뭐 어떤 용어를 갖다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 요러한 순서로 일이 진행되었구나라는 흐름,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894년이라는 갑오년 한 해 동안에 앞서 얘기한 네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요 이제 사건들의 제가 한번 시간적 순서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1차 동학농민운동.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이 딱 일어나고,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전주성이 점령이 되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임금과 민비가 청나라에다가 이제 파병을 요청을 해요. 청나라 군대가 와서 동학농민운동을 좀 제어해달라. 왜냐면은 고종과 민비는 이미 그 이전에 이모군란을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한번 진압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 난리도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 운동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이제 군대 요청을, 파병을 요청을 했어요. 자, 청나라가 파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청나라가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맺었던 텐진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군대도 이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초대받은 손님이겠죠.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일본군도 조선 땅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둘 다 이제 조선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지금 189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부와 그리고 이 농민군이 5월에 이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그냥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막 탐관오리들이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군이 그래 너희들 어려우면 알겠다, 미안하다, 우리 같이 서로 이제 잘 지내기를 약속하자. 그리고는 동학농민군이 이제 해산을 하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납니다. 끝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조선 정부 입장에서 조금 민망하죠. 막 큰일 날 줄 알고 이제 막 청나라로부터 이제 군대를 이제 보내달라 해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고, 청나라 군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따라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이제 얘네가 들어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임금과 민비가 청나라에다가 미안한데 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잘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좀 머쓱하죠. 들어왔는데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제 뭔가를 한 게 아니니까. 청나라도 처음에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일본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후퇴를 해야 돌아가야 일본 쟤네도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짐을 싸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본 보고도 야 우리가 방 뺄 테니까 너희도 조선에서 방 빼라.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냐? 일본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조선을 침공할 것인가만 노리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그런 이제 철수에 전혀 같이 응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1894년 6월 달에 일본은 짐을 싸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놈들이 어떻게 해버리냐?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이 경복궁을 점령하고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 되게 이제 황당했을 거예요. 뭐야 새끼들 이거 저기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일본이 어떻게 해버리냐?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청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어떻게 하냐? 경복궁을 점령하고는 바로 청나라를 이제 공격해 버립니다. 당시 이제 그 아산만에 충청도 아산만에 청나라 이제 그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 배 군선이 있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이제 조선으로 들어올 때 저기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배를 타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 배가 이제 정박해 있는데 이 배가 북양 함대라고 있었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일본이 먼저 갑자기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시간순을 보면 경복궁을 먼저 점령하고 청나라를 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임금을 핍박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번에는 일본군을 몰아내야겠다 하고는 다시 한번 2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 자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우금치 전투를 통해서 완전 진압되게 됩니다. 일본군과 그리고 이제 정부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2차 동학농민운동군을 이제 치는 거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2차 동학농민운동 얘네들은 일본을 몰아내자고 지금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얘네를 갖다가 누가 공격했다고요? 일본군과 정부군이 같이 연합해서 공격했다 그랬죠. 동학농민군은 정부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과 정부군이 같이 손을 잡고 동학농민군을 친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경복궁을 일본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고종 임금이고 민비고 전부 다 이제 일본의 지배하에 당시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우금치 전투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해인 1895년에 청일 전쟁이 어떻게 되냐? 일본의 승리로 일본이 승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순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청나라 파병하면서 일본도 파병했는데 청나라군은 돌아갔는데 일본군은 안 돌아가려고 하면서 경복궁 점령하고 청나라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일본군이 아산만에 정박 중이던 청나라 함대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일본을 몰아내자면서 2차 동학농민을 일으켜가지고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몰살당하게 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게 쭉 이제 시간순인데 이 시간들 중에서 갑오개혁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갑오개혁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갑오개혁이 한번 일어나고 1차 갑오개혁이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가깝게 가면서 2차 갑오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는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시간적으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부터 그 다음에인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그 시간 안에서 쭉 일어나게 된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자, 이제 갑오기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뭔가 좀 이제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애들이 처음부터 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사기꾼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편의도 봐주고, 아, 나 너한테 나쁜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너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우리가 먼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하고 나니까 우리 이웃인 조선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종 임금에게 근대화 한번 추진해 보자.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해요. 근데 고종 임금이 그걸 이제 거부하고 농민들과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약속했던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교정청을 통해서 이제 자주적인 개혁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대로 잘 되었으면은 그냥 뭐 조선의 어떤 자체적인 근대화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교정청이 설치된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근데 역사의 어떤 그 시계 바퀴는 이제 그렇게 되게 냅두지 않았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같이 이제 조선에 들어왔다가 얘네가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복궁에 이제 총칼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새 정부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을 내세워서 새 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면은 김홍집을 우리가 이제 뭘로 오해하기 쉽냐? 친일파로 오해하기 쉽겠죠. 이 사람 친일파냐? 근데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앞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김홍집이? 예, 김홍집이란 인물 이제 다음 넘어가면 있는데 이분이 김홍집이에요. 자, 김홍집이란 인물은 저 앞서 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영의정입니다. 최후의 영의정이자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총리 대신을 지낸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은 왜 이 김홍집을 갖다가 내세워서 갑오개혁을 추진했냐? 김홍집은 저 앞서 한번 우리가 개화파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온건개화파예요. 온건개화파. 이제 갑신정변을 통해서 급진개화파 세력이 다 이제 막 도망가고 죽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에 남아 있는 개화 세력은 사실상 이제 온건개화파예요. 온건개화파의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홍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에 어떤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면은 말이 좋아서 개혁이지 뭐 결국에는 자기들이 나중에 조선을 식민지 삼기 위한 어떤 그 기초 작업 같은 건데 어쨌든 이 개혁이란 걸 실시하려면은 얼굴 마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얼굴 마담. 일본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죠. 뭔가 이제 조선의 인물 중에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사람, 기업으로 지금 바지 사장이 필요한데 그 사람으로 이제 손꼽은 사람이 바로 이 온건개화파의 대표적 인물인 김홍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내세워서 이제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의 이제 내용이 뭐냐? 먼저 기관을 하나 설치해요. 그 기관의 이름이 뭐냐면 궁국기무처입니다. 궁국기무처. 이 궁국기무처는 통리기무아문, 앞서서 한번 배웠던 통리기무아문, 국가의 모든 군사와 행정일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그래야 되나? 예.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갑오개혁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궁국기무처고,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고종 임금보다도 민비보다도 파워가 더 셌던 기관이 바로 이 궁국기무처입니다. 얼굴 마담은 김홍집, 그리고 뒤에서 실제로 이걸 갖다 좀 조종하는 입장은 일본. 당시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궁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일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정부와 왕실을 분리합니다. 정부와 왕실. 왜 정부와 왕실을 분리했을까요? 자,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은 왕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많죠. 당장 이웃나라인 일본도 있고, 또 저 유럽의 섬나라인 뭐 영국도 있고, 또 벨기에도 왕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스페인에도 왕이 있고, 왕이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왕이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뭐냐?
입헌 군주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자, 입헌 군주제는 뭐냐? 군주, 왕이 있긴 있지만 입헌, 헌법에, 즉 법에 입각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구조가 바로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헌 군주제 반대되는 말이 전제 군주제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입헌 군주제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왕조차도 이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입헌 군주제입니다. 뭐 좀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이게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이제 그 회장님이 회사 지분을 자기가 100% 다 갖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막 경영하는 거야. 너 you fire, 너 해고야, 막 이렇게 하고 막 너 바로 그냥 너는 뭐 이사로 승진해,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떤 전제 군주제라면 이제 그 회사 회장님이 주식을 막 다 이제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주주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의 이제 주주들이 어떤 그 이사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선임한 어떤 그 CEO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회사가 경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입헌 군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본은 왜 갑오개혁에서 정부와 왕실을 분리했을까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나중에 조선을 식민 지배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왕권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왕실을 분리시켰다는 게 뭐냐면은 정부, 실질적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라는 그 기관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실을 분리시켜서 왕권을 약화시켜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쉽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개혁들을 추진했냐?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이 과거제 폐지가 당시에 이제 뭐 조선의 양반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조선의 양반들이 이제 국가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됐잖아요. 근데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있는 시험이 3년에 한 번 있었고 한 번 시험에서 이제 뽑게 된 인원이 33명이에요. 그 안에 들어야 이제 국가의 중앙 관리가 되는 건데 너무 시험이 이제 붙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평균 과거 합격자 나이가 40세예요. 40살. 평균 40살. 여러분들과 알고 있는 율곡이 선생도 대과에는 28살 합격했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도 34살인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노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붙기 어려운 게 과거 시험인데 이 과거제 하나만 과거 시험 하나만 보고 평생을 이제 양반들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합격해야 가문의 영광이고 또 국가의 중앙 관리로 이제 나설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열 몇 살 때부터 한 20년 과거 시험 공부했어. 이제 몇 번 중간 시험 쳤는데 몇 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 15살 때부터 공부했는데 지금 20년 공부해서 이제 35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자, 과거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근데 20년 내 인생 바쳤는데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폐지됐지만 뭐 사법시험이 있는데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보려고 20년간 준비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여러분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제도로 만나 뵙게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행정고시 폐지!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얼마나 황당했어요. 거기다가 또 충격적인 거 이제 조선은 신분제를 폐지하겠다. 천인과 양인의 신분 차이를 없애겠다 이거예요. 이제 노비도 없어지는 거야. 막 이제 야 이 또리야 너 내 시킨 거 해라 이렇게 맨날 뭐 갑오개혁 전까지는 예 마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리야 그러니까 왜 불러요? 너 왜 그러니까 이제 뭐 신분도 폐지됐는데 뭐 나한테 또리라고 막 말하면 돼요?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이 양반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과부의 재혼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 사회에서 과부가 재혼하는 게 안 됐죠, 그렇죠? 과부가 뭐 재혼 뭐 양반 가문에서 과부가 재혼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탁 남편이 죽으면 이제 이런 이 여염집의 이 양반집의 규수들은 은장도를 딱 차고는 뭐 아주 절박한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죽은 남편을 따라서 막 자결해버리면 뭐 열려문 세워주고 막 망고에 뭐 저런 저런 아내가 어딨냐 다들 본받아라 막 자살했는데 막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갑오개혁을 통해서 가부 남편 죽은 이제 여자의 재혼 다시 결혼하는 걸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도 그 전에는 뭐 곡식으로 내고 또 면포로 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세금도 화폐로 내게 합니다.
이 세금을 화폐로 내게 하는 거에는 또 좀 일본의 또 수작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화폐로 일본 돈을 엔화로 내도 되게 만들었어요. 세금을 우리나라 세금인데 일본 돈으로 내도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세금 내는데 뭐 자동차 세든 뭐 토지 세든 뭐 취득세든 소득세든 내는데 잠깐만 나 세금 나 저 달러로 낼게 이런 식이야. 아니면 나 세금 저기 위안화로 내겠어. 중국 돈으로 낼게 막 이런 식인 거야. 이제 일본이 세금을 일본 돈으로 낼 수 있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에게 예속시키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아주 수상쩍은 의도가 있었던 게 바로 이 1차 개혁입니다. 자, 이제 1차 개혁이 이런 식으로 조금 맛보기식으로 좀 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제 폐지와 신문제 폐지는 양반 사회에서는 정말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1차 개혁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 이제 청나라 일본이 서로 이제 전쟁을 붙었죠. 이제 일본이 먼저 청나라 통수를 쳐가지고 이제 붙는데 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지냐? 점점 일본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일본에게 이제 점점 이 전황이 유리해지니까 일본이 이제 뭐 조선에서 뭐 우리 전쟁도 이겨가고 있는데 청나라의 영향력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우리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는 갑오 개혁에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어봐야겠어. 좀 더 이제 텐션 올려서 갑오 개혁 좀 더 세게 나가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2차 개혁. 자, 2차 개혁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어떠한 걸 이제 얘기를 하냐. 자, 이제 청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점점 기울어져 가니까 이제 청나라 영향력 조선에 많이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일본에서 박영효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박영효가 누구냐? 박영효가 자, 박영효란 인물. 여기 사진에는 이 사람 박영효인데 아주 이런 수염을 카이저 수염이라고 하죠. 카이저 수염. 딱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 안경의 콧수염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이 박영효 누군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박영효?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갑신정변에 일으켰던 5명의 주역 중에 하나가 박영효였어요. 박영효. 자, 박영효 갑신정변 일으킨 김옥균과 뭐 서강범 또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 5명의 그 갑신정변 주역 즉 급진개합하였던 거죠. 예. 박영효 갑신정변 실패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일본으로 갔죠. 자, 일본 가서 박영효가 거기서 아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는 딱 이제 뭘로 변해왔냐? 전형적인 친일파로 변해옵니다. 하이 하는 이제 친일파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귀국을 딱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김홍집이 이제 그 개화파로서 얼굴마담이었는데 1차 개혁 때는 2차 개혁 때는 우리 일본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친일파적인 성향을 가진 개화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에 이제 망명가 있던 이 박영효를 이제 귀국을 시킵니다. 조선으로. 그래서 김홍집과 박영효가 같이 연립으로 내각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은 김홍집만의 추진이 아니고 김홍집과 박영효가 서로 이제 연립이 돼가지고는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개혁 때 1차 개혁을 추진했던 기관이 군국 기무처 이제 폐지합니다. 필요 없어. 이제 뭐 가면 같은 거는 벗어 던지겠어. 일본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내세워 보겠어.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에 이제 박영효를 투입해서 2차 개혁을 일으키는데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합니다.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헌법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규약이에요. 홍범 14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총 몇 개의 이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14개. 홍범 14조니까 14개 이제 규약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홍범 14조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홍범 14조 내용이 이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선생님도 14개 다 뭔지도 몰라요. 다 모르는데 한번 교과서에는 6개는 이제 중요할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홍범 14조 첫 번째.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 돼 있냐? 홍범 14조 첫 번째 1번. 자, 청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뭐 일본이 진짜로 우리 조선을 갖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자, 왜
왜 청에 의존한 생각 버리라 했겠어요? 이제 청나라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누구 따르라는 거야? 일본 따르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청에 의존한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교과서에 이제 홍법 시사조 이제 사항이 나와요. 사항이 4조가 뭐냐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 자, 이미 1차 개혁 때 왕실과 정부를 분리했는데 2차 개혁에서 아예 이제 홍법 14조라고는 헌법적인 개념으로 딱 박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조선은 재정이 뭐다? 재정이 아니고 정치와 그리고 왕실이 분리된 사회다 라고 이제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왕권이 약화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 6번째가 있어요. 6번째. 6번째는 이제 좀 좋은 거야. 뭐냐면은 세금은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더 이제 걷지 않는다. 이거는 내용이 좋죠. 아마 뭐 이 좋은 내용들은 또 김홍집 같은 사람의 어떤 이런 온건개혁파 입장이 반영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면은 백성들 좀 살기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마음대로 못 걷게 하는 게 이제 6번째 내용. 여기 이제 4번째였고 6번째가 세금 징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7번째. 7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쓰는 거는 모두 탁지하문에서 결정한 탁지하문이 지금을 치면 뭐냐면 이게 재정기획부예요. 재정기획부.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기관과 국가 돈을 쓰는 기관을 딱 탁지하문이라고 하는 기관, 오늘로 치면은 재정기획재정부, 재정기획부로 이제 못 박아놨다는 겁니다. 13번째가 이제 형법을 명확하게 하고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데 뭐냐면 이제 막 관리가 자기 기분 따라서 막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저놈의 곤장을 매우 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형법과 민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제 규약할 수 있게끔 법치를 좀 강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4번째는 문벌타파. 사람 쓰는데 관리를 쓰는데 이 사람 어느 집안 출신이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하자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좋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홍법 14조 중에서 6가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6가지 내용입니다. 자, 또 8도를 23부로 개편합니다. 이건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한 거죠. 그렇죠? 행정구역을. 근데 이 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쓰던 전통적인 개념인 거고 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일본이 쓰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8도를 23부, 전국을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는 거는 일본식 이제 그 행정 어떤 시스템을 이제 조선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법권을 독립을 합니다. 자, 사법권 독립이 뭐냐? 원래 조선 사법권이 독립이 안 돼 있던 사회였죠. 그렇죠? 지방 정치에서는 이 지방의 수령이 현감이나 뭐 군수 이런 사람이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같이 갖고 있었고 중앙으로 올라와도 뭐 사법권이 정확히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어떤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없었지만 서양에는 이제 근대 시스템에서 법원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권을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재밌는 거는 저 그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의 사실상 원인이 됐던 그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법권 독립돼서 만들어지는 고등재판소의 판사로 가요. 황당하지 그치?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이 새끼가 판사로 간 다음에 전봉준 장군한테 사형을 때렸던가? 그랬던 내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이거 웃긴 거죠. 그쵸? 고부밀란을 일으켰던 원인이 된 탐관오리가 그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전봉준에게 판사가 돼가지고 사형을 선고한다. 참 역사적으로 좀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합니다. 고종임금이. 자, 교육입국조서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교육을 갖다가 누구라도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보편적 교육의 기초가 된 개념이 바로 교육입국조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만 받았어요? 교육은 양반 가문의 자제들만 이제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또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교육은 국가의 기본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쌓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성리학보다 과학 지식, 실용 지식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은 덕과 지와 체를 쌓는 데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는 최대한 학교를 많이 지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밝히고 있는 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다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런 것도 사실상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때 당시에 교육 입국 조서, 고종 임금이 발표한 교육 입국 조서 덕분에 근대적 교육이 이제 실시되게 된 거죠. 근대적 교육의 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청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근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네. 자, 일단 오늘 8강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한번 그 9강부터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3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강의를 또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삼국 간섭과 을미사병 그리고 이어서 아간 파천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